우리 남 목사님 그 성경에서 가족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성경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정말 어떤 것이 정말 명확한 건지라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신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랑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의 처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그 역할과 사명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족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고 가족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랑의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야 될 텐데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사랑을 또 나눠줄 수 있죠. 나눠줄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러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랑도 있고 정말 정신적인 사랑도 있고 육체적인 사랑도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랑하고 정신적인 사랑보다는 육체적인 그런 사랑으로 쾌락을 더 중시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회가 쾌락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랑의 공동체고, 네. 참 한마디로 그냥 딱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 정리하는 가족 공동체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뭐 가족 얘기가 많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뭐 우리 성경에 뭐 노아의 가족도 있고 아브라함 가족부터 해서 예수님의 가족도 있고 쭉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뭐 이 주제를 갖고 연구를 안 해봤지만 읽으면서 늘 한 가지 그 드는 생각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가족은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다 아담도 역시 뭐 그 가족의 아담과 하와 자체도 아무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지만 가인과 아벨은 뭐 바로 내려가면서 있고 노아의 가족도 뭐 그 홍수 후에 또 문제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도 뭐 결국은 이스마엘, 이삭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 야곱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하여간 나중에 예수님의 가정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그 어떤 갈등까지 예수님의 가족도 심지어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에 나오는 다른 모든 가정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아까 우리가 결론 내리기를 1차 결론 문제에서 그러니까 뭐 문제 또는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정은 없다. 그것은 성경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또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그러나 해결책에서 벗어난 가정도 없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해결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담의 가정도 회복될 수 문제가 있다라는 있었지만 겁니다. 뭔가 해결책이 있었고 노아의 가정도 문제가 된 해결책이 끝내 보면 반드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나 그 문제 뒤에는 또 모든 가정을 위한 해결책이 있다. 해결책이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가정 폭력의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정 폭력 문제, 가정 불화 뭐 이런 문제를 보면 결국 언제부턴가 부모가 자식에게 손을 들거든요. 쟤는 안 돼. 이제는 뭐 그냥 포기. 또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저 편들은 못 살겠어. 부인은 남편을 보면서 저런 미친 남편은 내가 어떻게 살아 하고는 같이 공동 그 테두리 안에는 살죠. 물리적인 공간 안에 살지만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들어와도 관심도 없고 밥을 먹었든 잠을 자든 하면서 절망해 버린다는 거죠. 형태만 가족이. 그러니까 미리 포기를 한다. 그렇죠. 미리 포기.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도 소진을 해버릴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아예 거죠. 뭐 그 관심도 안 갖고 시도도 안 하고 또 무슨 도움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하다못해 가까운 좋은 교회나 상담소를 가서 대화만 나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 이제는 다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해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희망도 있다라는 예, 겁니다. 예, 희망이 있다. 회복될 수 그죠? 있는 희망도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아마 이 점을 이제 시청자들도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 아마 사역하시는 두 분도 다 여기에 동의를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자, 아무튼 가정에 이렇게 폭력, 특별히 이제 부부 사이의 폭력이 이렇게 많다 보면 네. 이제 아무래도 뭐 그 자료에 의하면 때때로 여성이 남성을 구타하는 그런 폭력도 이제 많이 늘었다 그러지만 아직도 사실은 뭐 남성이 여성을 구타하는 폭력이 더 많은 추세인데 그럴 때 이제 피해를 받는 여성 쪽에서는 아 내가 이 남성이랑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뭐 신앙을 갖고 있는 자매일 경우에는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근데 나는 그냥 참고 일생 그냥 가야겠다 이런 경우가 네. 있을 텐데 자, 아주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남 목사님 한번. 네. 좀 더 생각해 보았는데요. 말라기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단지 이혼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것도 똑같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의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을 때 결혼 관계에서 무엇이 발생하는가와 목회자는 그러한 남편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이혼을 제안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계약이기보다는 영원한 언약과 맹약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혼은 선택입니다. 네, 선택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갖고 이혼으로만 무조건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된다면 정말 그 폭력의 상황이 더 이상 근절되지 아니한 상태 가운데서는 더 이상 맞고는 살아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근간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늘 학대하라고 그 구렁텅이로 만약에 밀어버린다면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약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네, 좋은 대답이셔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심각한 범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죠? 뭐 폭력 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이럴 경우에는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부부일 경우에는 뭐 이혼도 고려한다 이럴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우선은 가정 폭력을 대처해야 되겠죠. 그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이제 해결 또는 대처 이런 가정 폭력이 왔을 때 자녀는 또 남편 아내는 부모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 이 소장님이 가정 폭력을 진단할 수 있는 사항 가정 폭력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정 폭력에 우리 가정이 노출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양성 평등 의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가정에서 부부 관계, 자녀 관계에서 양성 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만약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성 평등 의식을 가진다는 건 서로 존중한다는 거죠. 네.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양성 평등 의식이 갖지 않는다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일방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한 사람이 뭐 부인이 됐든 간에 아니면 남편이 됐든 간에 아내나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일방 통행하는가 아니면 항상 합의해서 하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관점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예, 가정 폭력과 부부 싸움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과 네. 다르다. 이제 이 부부 싸움은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네, 그렇죠. 초창기에. 예. 그런데 부부 싸움이 가정 폭력으로 이제 번지지 않게. 예. 예,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고 아니 가정 폭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부부 싸움을 하고 있다. 라고 위장을 예, 하는 이렇게 거죠. 예, 예, 정당화가 우기기도 안 예, 되죠? 정당화를 모르는 시키고 거죠. 예,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지 가정 폭력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이라는 거는 동등한 입장에서 아까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했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서로 어떤 의견을 디베이트가 올 수 예, 있죠. 그렇죠. 네. 뭐 논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가정 폭력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어떤 힘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 힘을 가지고 통제와 그러니까 힘이 뭐 어떤 경제적인 힘이 됐든 간에 아니면 뭐 물질적 그렇죠. 아니면 물리적인 힘이 됐든 어디 힘이 있는 사람이 통제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신체적 폭력이라든가 뭐 정서적 폭력이라든가 경제적 폭력을 하는 모든 어떤 행위는 이제 가정 폭력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아주 그러면은 내가 신체적으로 뭐 어디를 뭐 때려가지고 부러지기도 안 했고 이런데 무슨 가정폭력이라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말을 자세하게 이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그 언어를 우리 가정 이제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 네. 예를 들어 감정이 상할 수 있겠죠. 네. 그죠? 네.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우리가 뭐 컵을 하나 구입하자 그랬는데 부인은 필요를 해서 컵이 이제 뭐 이번 뭐 너무 많이 상하고 그래서 새 거로 구입하자 하는 남편 볼 때는 그럼 뭐 컵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나중에 사지해서 아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대화의 그 장이 이제 점점 격화돼 갖고 네. 왜 당신은 꼭 뭘 살라 그러면 막냐? 당신은 왜 좀 더 쓰지 않고 살려고만 하냐? 이런 이제 실생활로 들어가다가 보면 감정이 상할 수 있죠. 왜 나를 항상 그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 보냐? 너는 왜 항상 내가 물건을 안 사는 뭐 이렇게 인색한 사람을 보냐?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것을 살려고 하느냐. 점점 이제 네. 얘기가 처음에는 번져질 수 있죠. 번져지죠. 그러다 거기서 보면 스탑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럴 경우 네. 이제 감정이 상하죠. 네. 아, 이 그렇죠.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봤을 때 감정이 상하는 것까지는 아직 폭력이라고 볼 그렇죠. 수는 폭력이 할 수가 아니라 없어.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조장하기 위해서 언어 뭐 폭력을 언어 했을 때. 폭력으로 네. 네가 생긴 대로 하는구만 네, 뭐 이런다든가 무시하거나 당신은 네. 언제나 그렇다. 당신은 이런 어떻다 거. 그러든가 너네 아버지가 그러더니 너도 그렇구나 그렇죠. 뭐 이런 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그때는 그건 폭력이 네, 된다는 이제 거 말이죠. 그렇게 번지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보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막 막말하면서 욕을 이제 그러면 하게 이제 되는 신체 거죠. 폭력도 네. 나오겠고. 상대를 존중을 하게 되면 인격을 존중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폭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예. 자기를 존중한다면 상대 역시도 존중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상대를 존중을 하면 자기 자신도 역시나 상대에게서 이제 존중받아야 될 그 존재라는 것도 또한 소통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근접 가운데서 이런 대화라든가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폭력의 카테고리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그렇죠.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바로 가정에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부부 가운데서 엄마, 아버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물론 시끄러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겪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들도 방법들도 받았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근데 그거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계속해서 대물림 돼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꼭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울컥하면서 그냥 뱉어지는 뱉어지죠.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은 말하는 만큼 인격이고 네, 또 뭐 행동하는 만큼 인격이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부부싸움하는 어떤 뭐 부인이 남편에게 한 말이 자기의 인격이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행한 행동이 인격이다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 인격에 대한 점검
나는 예를 들어 뭐 우리는 신자일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크리스천이다라는 이 의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면 지금 남 목사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존중감을 갖고 있으면 그에 맞게 부부싸움을 해도 뭐 어떤 갈등이 생겨도 표현할 때 그런 언어를 써야 되겠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에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 내가 크리스천이다, 또 사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다, 내가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이다, 뭐 이런 의식이 없게 되면 그때는 그냥 언어가 완전히 그렇죠. 망가진 언어가 나오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자기를 늘 점검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그것이 아마 이 가정 폭력을 막는 좋은 지름길이 되지 또한 않겠나. 그리스도인에게서의 하나의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수부재하시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죠. 분이시다. 네. 우리가 누워 있을 때나 그거. 누워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거나 우리의 부부싸움할 때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대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아이들 훈육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폭력을 그 근절해 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를 하나 더 가져 나가는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예.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인데 바울이 항상 부모한테도 주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뭐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또 주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의 관계도 그렇죠. 항상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만 보지 말고 항상 세 번째 꼭지점 그것이 또 어쩌면 뭐 주체적 네, 꼭지점일 수 맞습니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야말로 그 의식을 가지면 네. 정말 아마 가장 좋은 대처법이 되지 않겠나 해결점이 이렇게 생각이 찾을 듭니다.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뭐 생각이 내가 내 듭니다. 자존감보다도 네. 내가 혹시 자존감이 무너질 수도 있죠. 때때로. 그렇죠. 예.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나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제 실제 그 어려운 그 문제 부딪혔을 경우 정말 뭐 신체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신자들도 감정이 격해져 갖고 언어 폭력이 일어나고 하면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때는 그러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뭐 가정 폭력을 상담받거나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그런 신체 폭력을 뭐 발생 단계에 있다면은 바로 112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112. 112에 범죄 신고네요? 네네, 112에 신고하시면 가장 가까운 이제 그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일단 막군요. 네네. 막아주는군요. 그래서 응급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피해자 가해자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만약에 이제 뭐 신체적으로 굉장히 손상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병원에 데려가고 또 피해자가 보호 시설로 가겠다면 보호 시설로 인도하고 상담 받겠다면 상담소로 인도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수사를 하고 경고 조치를 이제 취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고소를 피해자가 고소하겠다면 고소 이쪽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위험한 발생은 네, 아니더라도 아니고 이제 만성적인 어떤 예. 그런 저기에서는 저희 이제 가정폭력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 그다음에 전국 1366 예, 그 이제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 특별히 이제 그 가정병 상담소에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 그 피해자들 상담받기 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피해자 심리적인 어떤 저기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이제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의료적으로 뭐 지원해드리고 또 법률적으로 뭐 고소나 고발 자문해달면 또 예, 법률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우들은 아니고 네. 그래도 뭐 어쩌다가 생기긴 했어도 상당히 내가 이렇게 갖고는 진짜 화나서 못 살겠다 이런 뭐 아까 112는 정말 이거 막 네. 심각한 이 급한 경우고 상황에서 지금 발생 가정폭력 상담실에 1366은 그건 주기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자주 발생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쩌다가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심각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가정폭력 상담 예. 그거 그냥
그냥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냥 밀어두고 그렇게 하지 한다면 말고. 그것을 해결해 만성화될 나갈 수 수, 있다. 예, 만성화가 되기 때문에 112로 반드시 신고를 해 나가야 되고요. 그것도. 그 먼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락하셔갖고 충분히 지원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이 되어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계속 만연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치료할 수 다 없는. 깨지고 나서 오기 때문에 정말 해줘야 될 텐데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최종 수단이죠. 예, 그런 수단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미리 예, 하루라도 먼저 그런 일이 사건이 발생하면 벌어지면 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그게 이제 합니다. 빠른 일이군요. 제일 빠른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건은요 항상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처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저희 상담소에 오셨었던 분 가운데 한 예가 이제 상담을 하시고 이제 한 20년 동안 이제 폭력을 당하셨었는데 한 예로 또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일 그렇게 된다면 피하시면서 112로 신고를 하시라라고 했더니 출동을 했습니다. 네, 출동을 했는데 그 출동하셔갖고 이제 그 지구대로 이제 가셔갖고 이제 그 조서를 다 꾸몄는데 꾸미면서 다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선처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폭력이 정말 근절이 중단됐어요.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20년 동안. 그래서 정말 그 마을에서 누구라 그러면 다 알 정도로 그런 가해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서 좋은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불량배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양아치 같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 즉시로 그냥 근절이 됐다는 겁니다. 법적 그 제재라는 것이 이제 효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또 한 예는 정확하게 또한 대처를 잘 못하여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이 계속적으로 그냥 재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치닫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112 신고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자, 그러면 이제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가해자를 이제 피해자로부터 떼어냈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더 이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경우 일단은 그 피해자를 위한 어떤 보호시설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쉼터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 소장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예. 저희 이제 전국에 68개의 쉼터가 68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은 비공개 시설입니다. 가해자들이 끝까지 뭐 추격하고 거기를 뭐 납치하고 오고 뭐 칼 들고 오고 총 들고 오고 이렇기 때문에 비공개 시설이고요. 여기에 이제 2개가 장애인 시설이고 2개 장애인 4개는 이제 중장기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인데요. 이게 이제 2014년 1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최근 68개 중에 저희가 이제 이게 시설 단기 시설, 중장기 시설, 주거 시설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완전히 그럼 이제 새로운 삶이 네, 시스템. 그래서 이제 피해자 보호 체계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도 괜찮은가요? 네. 시설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기 6개월에서 9개월까지가 이제 단기 시설에 있게 되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피해 후유증 피해자들은 자녀들까지 다 이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자녀도. 그래서 이제 피해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 심리적인 지원, 의료 지원, 뭐 자립 지원 또 거기 안에 있으면서 아이들은 이제 학교 비밀 전학을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아무튼 가해자로부터 철저하게 이제 보호를 보호를 시키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그 18살 미만의 여성
여자녀만 한다라는 것이 좀 아니 안타깝습니다. 그 지금 좀 가족보호 달라졌습니까? 시설이라고 네. 이제 가족시설. 10세 그 전까지는 이제 일반 네. 단기 시설에서 이제 10세 미만 아이들하고 10세 미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12년부터 이제 가족보호 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10세 이상 고등학교 뭐 중고등학생까지도 남학생이 제일 우선이 10세 이상 남아를 데리고 있는 이제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그 가족보호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럼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까? 예,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는 자기 가족이 한 방을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이제 충분해요, 선호. 완전히. 전국에 이렇게 68개의 쉼터가 있고 네, 또 네. 다양한 그 단계의 쉼터가 있다 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이 쉼터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피해자 보호 시설이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뭐 연락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담 기관들이 통해야 있기 되는 때문에 것이죠, 먼저? 그간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쉼터의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본인이 이제 원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들어갈 수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쉼터에 신청해서 가는 게 아니고 네네. 먼저는 그 관련 기관을 통해서 찾아서. 찾아가서 그다음에 그 지원을 관련 받는. 기관이 연계해 나가는. 연계해서 예. 이제 쉼터로 가게 되는 네네네.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쉼터의 생활상은 어떨까요? 쉼터에는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고요. 쉼터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론 이 공동 생활이기 때문에 물론 불편한 점이 있지만 어떤 의식주에서 있어서는 일상 뭐 집 생활보다도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이제 쉼터 제가 이제 또 쉼터에서 있었기 때문에 쉼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본인들이 그동안은 너무너무 불안해서 초인종만 올리면 막 불안에 그렇죠. 떨었는데 쉼터에 들어와서는 편안하게 그 우리 불안감이 없이 잠을 잘 수 있다. 공동생활하니까 불편하긴 하겠지만 또 네. 스스로 보호된다는 느낌도 가질 수 네네. 있겠죠. 그래서 그 가장 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이 쉼터는.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왠지 불안해지고 불안해지죠. 마음이 되게 불안해서 공포, 두근두근해져 예를 들어 가해자, 예를 들어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쯤 들어오는 언제 거. 오느냐. 네. 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쉼터에 제공되는 예를 들어 물품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가재도구도 있겠고 다양한 살림살이 있을 때 이것은 보조를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저 쉼터는 이제 뭐 후원금도 있고 또 이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 지원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그 이불이라든가 물론은 본인이 입고 들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조금 이제 가져가시고요. 특별히 이제 비상금과 뭐 주민등록증, 뭐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준비해 가시고. 그건 뭐 본인의 네네 것이잖아요. 본인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생활하는 이불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 급하게 이런 부분. 예를 들어 가해자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관련 기관에 연결이 됐고 그 관련 기관과의 협의하에 쉼터로 가게 됐다. 이럴 때는 거의 뭐 몸만 빠져나올 사람도 맨몸으로 있잖아요. 빠져나온 사람도 물론 있죠. 자신의 뭐 통장이라든가 이런 거야 네네. 큰 물건이 아니니까 지참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옷가지나 살림살이는 갖고 나올 수 없을 때 그것이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그 아무것도 맨몸으로 그 입고 있던 옷으로만 가도 거기에서 이제 그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 지원을 하고 후원금을 받아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의식주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피해자들이 이제 그동안 너무나 피해 후유증으로 뭐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감을 위해서 다양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는 집단 상담, 미술 치료, 뭐 의사소통 개별 훈련, 상담이라든지 개별 그런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정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군요. 네네 결국은. 시스템을 거기에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다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안에서 만약에 이제 나가서 6개월 후 아니면 9개월 후에 이제 쉼터를 퇴소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직업을 자활 프로그램. 이제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또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네. 여러 면에서 이 쉼터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라 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예.
참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어도 내가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있는 분들은 당장 지금 당장 그냥 뭐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 받아서 피해자 보호 시설에서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여담인데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얘기니까 충분히 탈출을 하셔야 생각하고 돼요. 네, 네. 충분히 상부 그렇죠. 네. 숙고해 나갈 수 그냥 뭐 있는 우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에이 난 이제 뭐 그만들 이런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은 다시 또 네. 그래서 쉼터를 뭐 집을 몇 번, 10번 이상을 나온 분들이 쉼터를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굉장히 그 개인 어떤 생활들은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좀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감안하시고 그렇죠. 그러나 최우선 안전이 최우선일 때.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든 굉장히 그냥 중요합니다. 바로 쉼터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관련 기관이 기관을 통해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통해서. 그런 네네.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거는 결국 교회가 이런 가정 폭력 문제를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남게 됐는데 우리 남 목사님 한국 교회가 가정 폭력에 대해서 어떤 관심 기울여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뭐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지 네,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정말 편안한 곳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쏟아내어 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의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안전지대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근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목회자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자주는 쉽지는 않겠지만 가정 폭력에 대해서 좀 그 설교를 좀 뭐 분기 예방 설교를 분기에 한 번씩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 나간다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크리스천들이. 그렇죠. 예, 예. 뭐 결국 예. 교회도 사람 사는 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은 지금 우리 남 목사님 이제 설교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정에 문제 없는 인물 없다 우리가 아까 그렇죠. 정리했는데 모두의 거기에 말씀하셨죠. 거의 뭐 가정 폭력 관련된 그 해결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뭐 이런 그렇죠. 그만 봐도 뭐 부모를 상의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네. 또 뭐 근친상간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그게 언어 폭력이라든가. 근데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점잖게 근데 은혜가 너무 되는 거 하지 말고 너무 은혜로 감싸준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덮어두고 네, 네. 드러내기를 너무 싫어해서 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폭력이 조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인식까지도 이제 되어져 나갈 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점에서는 사회 이슈로서 이 가정 폭력 같은 문제도 네. 설교에 자주 이제 등장시킴으로써 듣는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가 이제 적극성을 네, 떼어 나가야 가지고 된다는 볼 거죠. 필요가 이제 더 있겠죠. 이상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만 보는 할 것이 것이 아니라 아니고, 이게 모두의 그렇죠.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곧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목회자가 해결해 나가야 그렇죠. 되는 하나의 사역으로서 인식을 해 나가면서 적극성을 띄워져 나가야지만 그 폭력의 문제를 근절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우리 얘기를 통해서 가정 폭력의 그 개념 또 범위, 가정 폭력이 뭐냐 하는 것도 좀 정확하게 짚었고 또 가족이 뭐냐 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가정 폭력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지만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 문제 뒤에는 해결책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가정폭력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즉시 관련 그 기관들에 연락을 하시거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가정폭력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폭력 관련해서 두 분 대담자 나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네, 또 감사합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순서는 우리 남경 목사님 기도하심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폭력을 허용하지 말고 사회 가운데 만연된 폭력을 근절하여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폭력의 희생자로 살아가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힘을 주시고 폭력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